안녕하세요. 별아동아입니다. 별아 가족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잘 보내셨나요? 보람차게 보냈던 하루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보드레가 준비한 재미있는 동화 들으시며 편안하게 꿈나라로 떠나보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보드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개구리 바위. 금강산 깊은 산속 마을 온정리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물에는 개구리 10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개구리들은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개구리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얘들아, 날씨가 좋은데 나와서 바깥 구경을 좀 해봐. 너무나 아름다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단다. 개구리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거짓말. 우물안보다 더 좋을 곳은 없어. 어머머머, 이 개구리들 좀 봐. 어이구 참, 이 개구리들을 좀 봐. 까마귀는 깔깔 웃더니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향기로운 꽃과 부드러운 바람, 끝이 없는 바다와 굽이치는 계곡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지요. 정말? 그런 게 있어?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금강산이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여기가 금강산인데 그것도 몰랐지? 까마귀의 말을 들으니 개구리들은 우물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바깥 세상 구경을 좀 시켜줘. 부탁이야. 개구리들이 졸랐습니다. 하지만 10마리 모두를 데려갈 수는 없단다. 딱 한 마리만 뽑는다면 여기저기 모두 구경시켜 줄 수 있어. 까마귀가 말했어요. 개구리들은 속닥속닥 의논하더니 맏형을 대표로 뽑았습니다. 형, 구경 잘하고 와서 바깥 세상이 어떤지 자세하게 말해줘야 해. 동생 개구리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본 것을 모조리 말해줄게. 맏형 개구리는 철석같이 약속하고 까마귀 등에 올라탔습니다. 까마귀는 우물 위로 솟구쳐 오르더니 파도 치는 바다와 곡식이 열린 들판 위를 훨훨 날았습니다. 개구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사는 집과 낯선 동물들이 장난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물 밖의 세상이 이런 곳인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뭐예요. 와, 이런 세상이 있다니. 개구리는 어지러워 휘청거렸습니다. 개구리야, 괜찮니? 까마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괜찮고 말고 너무 놀라 그런 것뿐이야. 개구리가 대답했지요. 이 정도 가지고 놀라다니. 네가 사는 금강산을 한번 보라니까. 지금 당장 내려줄게. 까마귀는
하늘을 훨훨 날아 개구리를 금강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는 것보다 직접 봐야 더 아름다워. 까마귀는 이렇게 말하고 개구리를 금강산 골짜기에 내려주었습니다. 개구리는 휴 숨을 몰아쉬며 오겨봉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름다움에 취해서 도저히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곳에서 보니 금강산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바로 옆에 있었다니. 개구리는 놀라워 도무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개구리는 아예 그 자리에서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단단한 돌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금강산 구룡령 골짜기에 개구리 모양의 바위가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금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래오래 보려고 아예 금강산의 바위가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짧아진 바지. 옛날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딸도 셋이나 있는 딸 부자이기도 했어요. 딸들은 어른이 되면 자기가 아버지를 잘 모실 거라고 서로 말했는데 부자는 이 말만 들으면 기분이 아주 좋아 어깨가 으쓱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참 이상도 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효성 깊은 세 딸을 한 번도 칭찬하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건넌 마을 가난한 선비의 세 딸만 칭찬했답니다. 선비의 세 딸이야말로 진정한 효녀라며 소문이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집 딸들이 어떻기에 내 딸들은 칭찬을 안 하고 그 집 딸들만 효녀라 칭찬이 이렇게 자자한 게야. 궁금해진 부자는 고개를 넘어 선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주인 계시오. 부자가 문 밖에서 부르자 선비가 나왔습니다. 선비의 모습은 망측하기 짝이 없었어요. 선비 체면에 무릎이 보일까 말까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이지요. 네, 뉘신지요? 선비가 묻자 부자는 목이 말라 물을 얻어 마시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비는 부자를 들어오게 해 물 한 사발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선비. 그런데 왜 그런 망측한 차림을 하고 계십니까? 부자가 조심스레 바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하하, 이거요. 선비는 껄껄 웃더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옷감이 생겨 바지를 지어 입었는데
너무나 길었다고 해요. 그래서 딸들에게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달라고 했다지요. 다음 날 바지를 입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짧아진 바지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딸들이 서로 한 뼘씩 줄이는 바람에 바지가 이렇게 짧게 된 것이지요. 바지는 일이 되었지만 아비가 긴 바지를 입고 불편해할까봐 마음을 써준 딸들이 기특할 따름입니다. 굳은 일은 서로 먼저 하려 하고 애쓰는 딸들의 마음이 어찌나 기특한지요. 선비는 무엇이 그리 좋은지 연신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바지가 그 꼴이 되었어도 짧아진 바지를 자랑스러워하는 선비가 슬쩍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부자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딸들에게 바지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바지가 너무 길구나. 한 뼘만 줄여다오. 다음 날 바지를 입어보았는데 글쎄 길이가 그대로였습니다. 부자는 새 딸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내 분명 어제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달라고 했는데 아니 왜 그대로인 것이냐? 정말요? 저는 당연히 둘째가 줄여놓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제가 얼마나 바쁜데 그런 사소한 일까지 다 신경을 써야 하나요? 맏딸이 말했어요. 전 당연히 막내가 줄여놓을 거라고 했지요. 원래 막내는 언니들의 심부름꾼이잖아요. 둘째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막내도 눈치를 살피며 말했지요. 아이, 그건 언니들이 해야지. 어린 나한테 시키려고 했단 말이야. 이 모습을 보자 부자는 슬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왜 선비의 세 딸을 그토록 칭찬하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말로만 하는 효도가 무슨 효도겠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와 행동으로 보여주는 효도가 진짜 참 효도인 것이지요. 얼어붙은 호랑이. 옛날 어느 산속의 호랑이의 이야기입니다. 어우, 그놈 참 도실도실하니 만나겠는걸. 호랑이가 침을 꼴깍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낮잠을 자던 토끼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이고, 호랑이님, 저는 너무 작아 배가 부르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떡을 구워 드릴 테니 그것부터 드시지 않을래요? 토끼는 벌벌 떨며 허겁지겁 불을 피우고는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에 돌멩이 11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토끼가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떡이 다 익기 전에 먼저 드시면 안 돼요. 호랑이님 떡 5개, 제 떡 5개니까 속일 생각일랑 마셔요. 토끼는 떡을 찍어 먹을 꿀을 가지고 오겠다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말한 떡을 호랑이가 찬찬히 세어보니 떡이 하나가 남지 뭐예요. 호랑이는 군침을 꿀꺽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토끼가 오기 전에 얼른 하나만 먹어야지. 그리고는 가장 빨갛게 달아오른 것을 입속에 얼른 쏙 집어 넣었습니다. 아, 뜨거워. 호랑이 살려. 입안이 홀랑 벗겨진 호랑이는 며칠간 물 한 방울을 넘기기가 어려웠대요. 이 약삭 빠른 토끼 같으니라고 만나기만 해봐라.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호랑이는 이를 부드득 부드득 갈았지 뭐예요. 호랑이의 입이 거의 나을 무렵 호랑이는 다시 사냥을 갔습니다. 그런데 억새밭 사이에 그 토끼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잘 만났다 요 녀석. 이번에는 나를 못 속인다. 호랑이는 앞발로 토끼 등을 꾹 눌렀습니다. 그러자 토끼가 캑캑거리며 간신히 말했어요. 호랑이님, 마침 여기 계셨네요. 제가 호랑이님께 드릴 참새를 잡고 있었던 참인데, 참새구이가 상처를 낫게 하는데 그만이라는 것도 모르셨어요? 아직도 입이 아픈 호랑이는 토끼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래서 토끼 등에서 앞발을 슬그머니 내려놓았지요. 자, 제가 참새를 몰 테니 여기서 입을 크게 벌리고 계세요. 참새들이 부리로 쪼아댈지도 모르니 눈은 꼭 감으시고요. 호랑이는 토끼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서서 입을 쩍 벌렸습니다. 사그락 사그락 토끼가 억새를 밟으며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러더니 곧바로 타닥타닥 참새들의 날개짓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호랑이님, 참새들이 그쪽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멀리서 토끼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랑이는 기분이 아주 좋아져서 입을 더 크게 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야? 뜨거운 바람이 부는가 싶더니 엉덩이에도 뜨거운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해 호랑이는 눈을 번쩍 떠보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억새밭이 온통 불바다였어요. 호랑이가 들었던 것은 참새들의 날개짓이 아니라 억새가 불에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였지요. 아이고 머니나, 이를 어쩐다. 호랑이는 불붙은 엉덩이를 마구 두드리며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엉엉 울어버리고 싶을 만큼 불에 댄 엉덩이가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그렇게 호랑이는 몇 날 며칠을 끙끙 앓다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건너편 길에 그 토끼가 보이는 것이었어요. 아, 저 녀석 이번에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테다. 잔뜩 벼르고 있던 호랑이는 토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호랑이를 본 토끼는 뻔뻔스럽게 말했어요. 왜 이제야 오세요? 물고기를 잡으러 갈 참이었는데
같이 가실래요? 요즘 물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토끼가 이렇게 반갑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바보인 줄 아느냐? 너한테 또 속지는 않아. 호랑이가 단단한 송곳니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런데도 토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심드릉하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에이, 이렇게 늘 마주치는데 제가 또 어떻게 속이겠어요. 호랑이님이야말로 저를 바보로 아시나 봐요. 듣고 보니 토끼의 말이 맞는 것도 같았습니다. 좋아. 강물이 꽁꽁 얼었는데 어떻게 낚시를 한단 말이야? 꽁꽁 얼었으니 더 쉽지요. 저만 따라오세요. 토끼는 호랑이를 데리고 강 한가운데로 가더니 얼음에 구멍을 냈습니다. 그 구멍에 호랑이 꼬리를 집어넣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호랑이님, 여기서 꼼짝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물고기가 호랑이님의 꼬리를 물 거예요. 꼬리가 제법 무거워질 때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토끼는 물고기를 담을 큰 그릇을 가져오겠다고 간 뒤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오래오래 기다리자 꼬리가 제법 무거워졌어요. 이때다 싶어 꼬리를 쏙 빼려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호랑이의 꼬리가 옴짝달싹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호랑이의 꼬리가 얼음 속에 꽁꽁 얼어붙은 게지요. 얼음 속에서 꼬리를 빼내 보려고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꼬리털이 몽땅 빠지고 말았다지요. 어이구, 이번에도 토끼한테 또 속았구나. 그제야 호랑이는 제 머리를 콩콩 쥐어박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토끼는 이미 저기 저 멀리 도망치고 없었던 걸요. 소년과 어머니.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잠깐 동안 나이 많은 부모를 산에 버려야 하는 나라법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쩔 수 없이 제 손으로 부모를 산에 버리고 돌아왔다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을 어겼다고 큰 벌을 받게 되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마을의 한 소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를 산속 동굴에 모셔두고 날마다 몰래 어머니를 만나러 갔지요. 산에 나무를 하는 척 하러 가면서 어머니가 하루 동안 드실 음식을 싸다 드리곤 했답니다. 산을 내려올 때는 나무를 해왔기 때문에 어린 소년이 산속에서 몰래 어머니를 만나는 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팔러 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소년이 물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단다. 중국에서 사신이 왔는데 이상한 문제를 3개나 내고는 마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귀한 보물을 가져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단다. 옆에 있던 엿장수가 소년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오, 그게 무슨 문제인데요? 소년이 묻자 엿장수가 말했어요. 하나는 구멍이 구불구불한 구슬을 줄줄이 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래와 위의 굵기가 똑같은 나무의 위쪽을 맞추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크기와 생김새가 똑같은 암소를 놓고 어미소와 새끼소를 가려내는 문제란다. 이튿날 소년은 조기를 노릇노릇 그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얘야, 아이고 표정이 왜 그러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야?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단박에 알아차리고 물었습니다. 소년은 어제 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어머니께 전했지요. 그러자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뭘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니? 어머니는 고민도 않고 답을 술술 말해주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소년은 곧장 궁궐로 찾아갔어요. 글 공부를 많이 한 신하들도 모르는 것을 이 꼬마아이가 어찌 안다고. 중국 사신들은 빈정거리더니 마지못해 구슬을 꺼내 놓았습니다. 소년은 침착하게 작은 주머니에서 개미를 꺼내 개미 허리에 실을 묶고는 구슬의 왼쪽 구멍에만 꿀을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오른쪽 구멍에 개미를 밀어 넣었습니다. 허리에 실을 찬 개미는 더듬이를 움직이면서 구불구불한 구멍을 지나 꿀이 발린 왼쪽 구멍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중국 사신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지요. 사신이 나무 기둥을 내놓자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무는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무를 물에 띄워 가라앉는 쪽이 밑동이고 덜 가라앉는 쪽이 위쪽입니다. 신하들은 신이 났지만 중국 사신은 덜컥 겁이 났지요. 이제 한 문제만 더 맞히면 중국으로 보물을 못 가져갈 것이고 임금에게 혼쭐이 날 테니 말이에요. 소년은 3번째 문제의 답도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2 소에게 여물을 주었을 때 먼저 먹는 소가 새끼이고 나중에 먹는 소가 어미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식을 생각하는 어미의 마음은 똑같거든요. 중국 사신은 입술을 꼭 깨물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짐을 싸러 돌아갔습니다. 임금님이 기뻐서 소년에게 상을 주어라, 잔치를 벌여라, 난리를 피우자 소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상도 잔치도 다 필요 없습니다. 제 소원은 이 문제의 답을 알려주신 분과 함께 사는 것뿐입니다. 너무나 기쁜 임금님은 소년의 소원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고 싶었지요.
오호, 그래. 그게 누구냐? 네, 임금님.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노인을 버려야 하는 법 때문에 어머니는 산속 동굴에 숨어 계시지요. 하지만 임금님, 나이 많은 분은 이렇게 지혜롭답니다. 임금님은 지그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바로 소녀는 늙은 어머니를 집으로 안전하게 모셔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임금은 나이 많은 부모를 산에 버려야 하는 이상한 법은 없애고 나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잘 공양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윤회와 거위. 옛날 어느 한 마을에 주막집 앞이 시끌벅적합니다. 나 참 빌려줄 방이 없다니까요. 다른 데 가서 알아봐요. 주막집 주인이 윤회를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묵게 해주십시오. 나 참 안 된다니까요. 주인장, 제발 부탁합니다. 윤회가 사정하고 또 사정하자 주막집 주인은 마지못해 허락을 했습니다. 윤회의 옷차림이 허름하다고 무시를 했던 것이지요. 아이고, 구수한 똥냄새가 나긴 하지만 푹신하니 좋구나. 윤회가 헛간에서 잠을 청하려 벌러덩 누웠습니다. 그런데 헛간 문 사이로 주막집 아이가 보였어요. 아이는 방에서 나와 구슬을 가지고 놀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마당을 어슬렁거리던 거위가 그것이 먹이인 줄 알고 푸드덕 달려와 냉큼 구슬을 삼켜버렸습니다. 아이는 그런 줄도 모르고 구슬을 찾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온 주막집 주인은 다짜고짜 헛간 안으로 뛰어들어와 윤회의 멱살을 움켜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요. 나 참, 이보시오. 어서 구슬을 내놓으시오. 아이의 구슬이 그렇게 탐이 났던 것이요. 윤회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가져간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 마시오. 당신 같은 가난뱅이를 재워주는 게 아니었는데. 주인은 윤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시켜 헛간 기둥에 윤회를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지요. 곰곰이 생각하던 윤회가 말했습니다. 좋소. 대신 저 거위도 함께 묶어주시오. 주인은 별 이상한 도둑이 다 있다 싶었지만 그 말대로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막집 주인이 헛간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꼼짝 말고
나하고 같이 관하로 가시오. 주인이 잡아 끌자 윤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거위가 똥을 누고 있으니 잘 살펴보시오. 그런 다음 관아에 가도 늦지 않을 것이오. 주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똥을 누고 있는 거위를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머니나. 아유, 구슬이 왜 여기 있지? 주인은 윤회의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을 본 윤회가 차분하게 말했지요. 자, 이제 나를 풀어주시오. 주인은 허겁지겁 윤회를 풀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왜 이제 말하시오? 어젯밤에 말하지 않고. 그럼 밤새 고생을 덜 하셨지 않겠소? 주인이 쩔쩔매며 묻자 윤회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랬다가는 거위 배를 갈라 구슬을 찾았을 게 아니오. 공연히 살아있는 목숨을 죽게 할 수 없지요. 그제야 주막집 주인은 윤회의 깊은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경솔했던 생각을 깊이 뉘우쳤지요. 주막집 주인은 윤회에게 푸짐한 아침상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 먹을 수 있게 넉넉한 음식들도 싸주었지요. 그 후로도 거위를 볼 때마다 윤회의 깊었던 마음을 되새기며 주막집을 찾은 손님들에게 정성을 쏟으며 그들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꽃씨와 소년. 옛날 옛날 정직한 사람을 으뜸으로 여기는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임금님은 백성들이 얼마나 정직한지 알고 싶었지요. 그래서 어느 날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거짓말을 안 하는가? 신하들은 몹시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폐하. 어쩐지 믿음이 가지 않는 대답이라 임금님은 자신이 직접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에게 꽃씨를 나누어 주며 말했지요. 이 씨앗으로 꽃을 잘 피우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싹조차 틔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겠노라. 임금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백성들은 화분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백성들은 맑은 물을 길어다 부어주고 따사로운 햇볕도 쬐어주었지요.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은 흘러갔지만 웬걸 꽃은커녕 싹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발을 동동 굴렀지요. 아이고, 큰일 났다. 임금님께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몰래 몰래 활짝 핀 꽃을 화분에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임금님은 이 마을 저 마을 두루두루 다니며
백성들의 화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임금님의 눈썹은 화분을 보면 볼수록 몹시도 일그러져 버렸지요. 마음에 드는 화분이 단 하나도 없구나. 이런 고이한. 도대체 얼마나 더 아름답게 피어난 꽃을 봐야 웃음을 지을까요? 신하들과 백성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임금님의 마음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임금님의 눈이 반짝하고 빛났습니다. 얼굴빛까지 환해졌지요. 아니, 누구 화분을 보고 저러시지? 백성들은 고개를 쭉 빼고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말도 안 돼. 사람들이 입을 삐쭉 내밀었지요. 그저 흙만 수북하게 담긴 화분을 보고 좋아하다니요. 얘야, 이것이 네가 키운 화분이냐? 임금님은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는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성껏 돌보았지만 도무지. 소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너 하나뿐이구나. 이게 어찌 된 일일까? 임금님은 소년을 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뜨거운 불에 달달 볶은 씨앗을 나누어 주었느니라. 그러니 싹이 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 임금님은 소년에게 큰 상을 내렸고 그 소년이 글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그 소년이 청년이 되었을 때는 임금님의 신하로 맞이하여 그 소년은 나란 일을 하며 임금님을 돕는 훌륭한 재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린 고비. 옛날 어느 마을에 지독한 구두쇠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차돌이 영감으로 불리었지요. 어느 날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 내오는데 종지 가득 간장을 담아내자 차돌이 영감은 너무 아까워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아이고 며느라, 간장을 이렇게 해프게 써서야 되겠느냐. 종지 바닥이 비칠 만큼 조금만 담아도 충분하단다. 그러자 며느리가 냉큼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버님, 그게 웬 낭비예요. 무슨 말일까 차돌이 영감은 며느리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간장을 조금 담으면 숟가락이 종지를 긁게 되니까 숟가락이랑 종지 둘 다 닳고 말아요. 차돌이 영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며느리에게 감동을 받은 차돌이 영감은 지혜로운 며느리의 부모님이 어떻게 사는지 무척 궁금해졌어요. 그리하여 내리쬐는 땡볕을 뚫고 사돈 쇠돌이 영감댁을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사돈. 새돌이 영감이 차돌이 영감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날이 덥다며 부채도 내어주었지요. 차돌이 영감은 부채를 반쯤 펴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자기는 부채 하나도 반쪽만 쓴다고 자랑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쇠돌이 영감은 오히려 깜짝 놀라며 사돈의 손목을 붙잡아 부채질을 멈추게 했답니다. 아이코, 사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부채를 흔들지 마시고 고개를 좌우로 흔드세요. 그래야 부채를 두고 오래 쓸 수 있답니다. 듣고 보니 사돈의 말이 옳았습니다. 아이고, 나보다 한 수 위로군. 차돌이 영감은 부글부글 샘이 났답니다. 얼마쯤 있자니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어요. 방 안으로 밥상이 들어왔어요. 옳거니 이번에야 내가 한 수 가르쳐 줄 때로군. 차돌이 영감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밥상에 잘 구워진 굴비 한 마리가 올라왔어요. 차돌이 영감은 에헴 헛기침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돈은 절약을 안 하시는 모양입니다. 굴비를 밥상 위에 올리시다니요. 전장에 매달아 놓으시고 밥 한 술 먹을 때마다 굴비를 보기만 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굴비를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니까요. 이 말에 쇠돌이 영감은 또 한 번 깜짝 놀라며 대꾸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비싼 굴비를 밥 한 술 뜰 때마다 본다고요? 한 그릇 다 드시고 딱 한 번만 봐도 충분하답니다, 사돈. 차돌이 영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사돈이 아니라 스승이로군. 차돌이 영감은 그 후로 새돌이 영감을 깊이 존경하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은혜 갚은 두꺼비. 참 이상한 일입니다. 마음씨 고운 사람들은 왜 모두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착하디 착한 처녀의 집도 아주 가난했답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도 걸핏하면 배를 골기 일쑤였지 뭐예요. 그래도 가끔씩 밥을 지을 때마다 두꺼비가 찾아오면 마음씨 고운 처녀는 자기 밥을 덜어내어 두꺼비에게 주었대요. 그렇게 두꺼비는 토실토실 살이 쪄서 몸집이 점점 커졌답니다.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부모님은 이래저래 걱정거리가 아주 많았습니다. 부모를 돌보느라 시집도 못 가는 딸이 너무나 불쌍했지요. 처녀가 사는 마을에는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해마다 18살이 된 아가씨를 괴물에게 제물로 바치는 마을 풍습이었지요. 처녀는 올해로 꼭 18살이 되어 부모님의 걱정이 더욱더 커져만 갔지요. 아니나 다를까 처녀가 마을을 대표해
올해의 제물로 뽑혔어요. 처녀는 너무나 슬퍼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예, 두꺼비야. 오늘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밤이야.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누가 모시지? 처녀는 두꺼비에게 많은 밥을 덜어주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마을에서는 괴물에게 지낼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녀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가마를 태워 괴물이 사는 성황당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미나이다, 미나이다. 이 처녀를 맛있게 드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마을 사람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정성 들여 제사를 지내고 처녀만 남겨놓고는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가 꼭꼭 숨었습니다. 처녀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처녀의 치마폭에서 두꺼비가 튀어나왔습니다. 얘 어서 도망쳐. 여기 있다가는 너도 괴물밥이 될 거야. 처녀는 깜짝 놀라 두꺼비를 돌려보내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두꺼비는 어찌된 일인지 고집스럽게 처녀 곁을 지켰습니다. 밀어내면 다시 펄쩍 뛰어오르고 밀어내면 다시 펄쩍 올라왔지요. 그러는 사이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괴물의 정체는 어마어마하게 큰 지네였어요. 지네는 혀를 날름거리며 다가와서는 처녀를 한 입에 삼키려는 듯 입을 쫙 벌렸습니다. 처녀가 그 끔찍한 모습을 보자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지요. 진해 괴물이 멈칫하는 사이 두꺼비가 와락 진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진해는 독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푸른 입김을 뿜어냈고 두꺼비는 따뜻한 붉은 입김을 뿜어냈습니다. 둘은 엎치락 뒤치락 기를 쓰고 싸웠습니다.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린 처녀는 부스럭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두꺼비와 진해가 죽어 있는 게 보였어요. 어머나 세상에, 네가 나를 대신해 죽은 게로구나. 미안해 두꺼비야, 미안해. 처녀는 두꺼비를 품에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처녀는 볕이 좋은 자리를 골라 두꺼비를 잘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해부터는 그 마을에서는 괴물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금세 두꺼비의 일을 잊었지만 처녀는 할머니가 되어 죽는 날까지 두꺼비의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두고두고 두꺼비에게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독장수 구구. 커다란 독은 요모조모 쓸모가 많습니다. 김치를 담가 독 안에 넣어 두었다가 잘 익은 다음 꺼내 먹기도 하고 간장이나 고추장을 담가 독에 넣고는 조금씩 덜어 먹기도 하지요. 옛날
어느 마을에 독장수가 살았습니다. 독은 크고 무거워 한 번에 3개씩 지게 지고 나가 팔았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거지? 다른 날은 못 팔아도 한두 개는 팔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은 독을 한 개도 팔지 못했어요.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 독장수는 지게를 세워두고는 그 밑에 벌러덩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려니 이런저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더래요. 독 2개를 팔면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 거야. 나머지 독 하나를 마저 팔면 그 돈으로 독 2개를 사고, 독 2개를 팔면 그 돈으로 독 4개를 사고, 독 4개를 팔면 그 돈으로 독 8개를 사고. 독장수는 신이 났습니다. 아이고 가만, 이러다가 독이 100개도 넘겠는걸. 독을 모두 팔아서 으리으리한 집도 사고 일 잘하는 소도 사야겠어. 독장수는 벌떡 일어나 손을 들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때였어요. 쨍그랑. 갑자기 뭔가가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주위를 둘러보니 깨진 독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신이 나서 만세를 부르다가 팔을 흔들어대다 그만 지게 작대기를 툭 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 순간 으리으리한 집도 소도 사라지고 말았던 거예요. 물론 독 3개까지 모두 사라져 버렸지요. 그 뒤 쓸데없이 궁리만 하던 걸 가리켜 독장수 구구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랍니다. 도련님과 인절미. 조선 왕조 영조 시절 암행어사로 유명했던 박문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어린 도련님이었던 박문수가 한참 책을 읽다 잠깐 쉴 겸 하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서 하인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도둑이 든 게 맞지? 아이고, 그래.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박문수는 하인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그대로 다 있는데 광에 있는 뒤주의 찹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훔쳐가지 않았다면 분명 집안 사람의 짓이야. 그리고 뒤주에 찹쌀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 우리 집 하인 가운데 하나인 게 분명해. 박문수는 하루 이틀 곰곰이 생각하더니 찹쌀을 듬뿍 퍼내 인절미를 넉넉하게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인절미를 마음껏 먹게 했지요.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하인들은 신이 나 허겁지겁 떡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쌀이 귀해서 떡이 아주 귀한 음식이었거든요. 밥해 먹을 쌀도 모자란데 떡해 먹을 쌀이 어디 있었겠어요. 모두 말 한마디 않고 떡을 꿀떡꿀떡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하녀만이
떡바구니에서 떨어져 그저 떡을 달랑 하나 집어 우물우물 씹어 먹지 뭐예요. 아이고 도련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떡은 처음 먹습니다요. 하인들은 싱글벙글 웃으며 인사를 하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도련님은 떡을 맛있게 먹지 않았던 하녀만 조용히 따로 불렀습니다. 네가 찹쌀을 가져갔지? 나는 그런 것만 갖구나. 그러자 하녀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찹쌀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만. 네, 그럴 줄 알았다. 찹쌀이 먹고 싶은 사람이 가져갔을 줄 알았어. 그런데 날마다 찹쌀을 먹는 바람에 오히려 질려버린 게구나. 박문수는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도련님. 찹쌀을 훔친 하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이번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말고. 박문수는 하녀에게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 뒤로는 뒤주의 찹쌀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더래요. 하인들은 또다시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요즘은 찹쌀이 안 없어지네. 도둑을 잡았나 봐. 그런데 언제 잡았지? 하인들은 하녀 하나가 요즘 들어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벙글벙글 웃고 있다는 것을 몰랐대요. 뒷날 어른이 되어 유명한 암행어사가 된 어린 도련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도둑을 잡았는지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선아리랑에 담긴 이야기. 강원도 정선에는 두 개의 강물이 하나로 어우러져 큰 물줄기를 이루며 흐르는 아우라지 강이 있습니다. 아우라지 강을 사이에 두고 두 마을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쪽 마을과 저쪽 마을을 오가려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이쪽 마을의 아가씨와 저쪽 마을의 총각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졌지요. 날마다 만나도 또 보아도 좋으니 어쩌겠어요. 둘은 얼른 결혼이 하고 싶었습니다. 얼른 혼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래도 비만 많이 오지 않으면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가씨와 총각은 둘 다 볼이 붉어진 채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지고는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칠 동안 큰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아우라지 강에는 배가 뜨지 못했다고 합니다.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난 데다 물살도 엄청나게 거세어졌거든요. 애가 탄 두 사람은 강 이쪽과 저쪽에서 발만 동동 굴렀더래요. 강 위쪽에서 한꺼번에 물이 쏟아져 큰일이 날 수 있어. 뱃사공이 강가에 서 있는 아가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도 잘 알고는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강물에 휩쓸린 사람을 본 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총각이 너무나 그리운 마음에 어디 발이 떨어져야 말이지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아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들으니 저쪽 마을 총각도 보이지 않는다지 뭐예요. 뱃사공은 아가씨를 가여워하며 노래를 하나 만들어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정선 아리랑이라고 합니다. 불개 이야기. 옛날 옛적에 세상이 처음 생겨났을 때는 온 땅이 밤처럼 깜깜하고 어두웠습니다. 땅 세상을 다스리던 임금은 불개를 불러 명령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해를 가져오너라. 이렇게 어두우니 어디 갑갑해서 견딜 수가 있겠느냐. 불개는 쏜살같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금세 빈손으로 돌아왔지 뭐예요. 임금님, 해는 너무 뜨거워서 못 가져와요. 덥석 물었다 입을 고만 데이고 말았어요. 불개의 말에 임금님은 얼굴을 찡그렸어요. 아니, 그럼 달이라도 가져와야지. 임금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불개는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빈손으로 돌아왔지요. 아니, 또 왜 그냥 왔느냐? 아이고, 말도 마세요. 달이 어찌나 차갑던지 이빨까지 다 얼어붙을 지경이었다고요. 불개는 파랗게 질린 채 덜덜 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버럭 화를 냈지요. 그러면서도 네가 불개냐? 해든 달이든 어서 가져오지 못할까? 불개는 하는 수 없이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때는 해를 덥석 물고 어떤 때는 달을 덥석 물고 했지요.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 일식과 월식이 생겨난 거라고 합니다.